255층에 물려있는 코리안 엔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네.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네. 이제 웃는 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너무 슬프니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지금. 허탈한 웃음. 허탈한 웃음. 저도 네. 그래서 오늘 정도에 이제 중요한 일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ADR도 끝나고 다 네. 잘 마무리됐는데. 평화로워졌으니까 이제 오늘 정도 사볼까 저도 생각했었는데 예. 가격이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이거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정이면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뭔가 센티멘트 좀 약화되고 약간 네. 이런 걸까봐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직 안 사셨네요. 저요? 네. 저는 이제 다른 거에 물려 있죠. 다른 거에 물려있군요. 다른 거에 그러니까 물려 이게 어딘가에 어떻게든 물려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요. 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다 물려놓고 시작하는 거죠. 네. 예. 오늘 디지털 에셋 박상일 편집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거 좀 진상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저 양반이 뭘 그러니까요. 샀는지를 지금, 뭘 네. 어떻게 하신 걸까? 예. 좋은 네. 아침입니다, 편집장님. 네, 좋은 안녕하세요. 아침입니다. 네. 뭐 자산 가격은 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아침이 돼야겠죠. 네. 어디 굉장히 다들 대화가 예, 다들 어디 좀 해탈한 뚝딱거리는데 느낌의 대화인데요. 네, 또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또 말도 이렇게 뚝딱거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 정리가 좀 되어 있나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에 빅 위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적으로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주간 자금 흐름이 어땠나라고 보니 지난주에는 살짝 순유입이 됐습니다. 한 2억 달러 정도 순유입이 됐는데요. 그래서 약간 강횡보를 한 거다. 횡보 강세를 보였다라는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의미를 하나 가지는 거는 약 2달 만에 지금 순유입으로 전환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크게 반등하지 않았던 건 뭐냐라고 수급적으로 또 봤을 때는 한 2억 달러 순유입이 되긴 했는데 2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서 조금 더 순유입액이 늘어나야지 수급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오프닝 때, 이게 또 진지한 얘기는 아닌데, 네. 오프닝 때 또 말씀 주셨다시피 제가 지금 얼마 정도에 있냐라고 봤을 때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또 제 평균 매수 단가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군요.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가 됐다 네. 마이너스가 됐다 하고 있어서 그래서 6만 또- 4천 원저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단가가. 네. 네. 그래서 또 좀 애태우고 있는 상황이 그렇군요. 아닌가. 또 뭐 이런 뭐 분석 아닌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즈음에 산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렇죠? 네, 그쯤이 또 박스권을 좀 가져갔던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달러 부근에서 한번 샀다가 5만 달러, 6만 달러 하회할 때 한번 또 샀다가 했다 네. 보니까 평균가가 그 정도로 맞춰진 것 정도로? 같거든요. 네. 네. 아마 저 같은 분들도 좀 있으실 거라서 네. 네, 여기서 또 아무래도 저항 구간이 걸리지 않았나라는 것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비트코인에는 사실 징크스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징크스죠? 이전 장의 예. 고점을 밑으로 안 깨는 징크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 엄밀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가령 2017년 장의 고점이 그러니까 대략 한 얼마였나요? 15,000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점이요. 고점이. 고점이. 네. 네. 근데 21년에 올라갈 때 고점이 안 깨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반등했어요. 12만 5천이었나 그랬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법칙을 좀 적용을 하면 네. 사실 이제 6만 3천에서 6만 8천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게 21년 고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 약간 그런 타이밍인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이제 5만 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징크스 자체는 깨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구간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또 뉴스 측면에서도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시장이 지난 주말 동안 관망세에 접어들면서 아무래도 네. 뭐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래도 이 제가 지금 소개드릴 그 뉴스가 이번 주에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오르내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클래리티 법안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주까지 휴회였죠. 미국 의회가 휴회였는데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다시 재개를 합니다. 의회 일정이 재개가 돼서 클레이티 법안이 8월 10일 휴회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 골든타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주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 또 주말 동안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이 주말에 동안에 별세를 했거든요. 네. 어머. 네. 네. 사인은 심장마비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또 클래리티 법안에도 중요한 게, 공화당 의원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클래리티 법안에도 찬성표를 던지는 인물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별세를 하셔서 공석이 됐으니까 또 이 클래리티 법안에도 변수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 공석이 생기면 과거 어느 정도 후임이 정해졌느냐라고 봤을 때 한 2, 3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부터 2, 3주면은 7월 말이나 뭐 8월 초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또 클래리티 법안 그 전에 빨리 이렇게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또 아무래도 변수에 좀 불리한 변수를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 근데 상원 의원인데 이게 어떻게 후임이 있어요? 후임을 이 주지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가 선거 이게, 없이? 네, 이런 거 이제 별세 같은 특별 케이스에 한정해서 어쨌든 이제 상원 의원이 주를 대표하니까 주의 네. 이해관계를 이제 없으면 자기 주가 손해니까 주지사가 임명을 할 수 있게 해놨나 보군요. 네, 선거 없이 임명을 할 수 있다. 이게 정해져 있고요. 룰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빠르면은 뭐 2주 안에도 될 수 있다. 만약에 빠르게 되고 또 웬만하면 공화당 인사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임명이 되면은 이게 뭐 그렇게 불안한 요소는 아닌데 임명이 이렇게 늘어지거나 하면은 클래리티 법안에 좋은 변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변수는요, 이 맥코넬 또 상원 의원이 지금 병석에 좀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아, 또 이 양반은 와. 아파요. 네. 근데 클래리티 법안이 정말 변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네네. 근데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고 아프고 이런 건 또 새로운 변수네요. 네, 뭔가 이 이러니까지. 괴담이 생길 각인데 지금 이 정도면 지금 아프고 그러니까요. 뭐 누구 돌아가시고 이게 다 공화당이네 공교롭게. 네, 또 공교롭게도 다 그러네요.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게 또 긍정적인 변수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그렇죠. 분석이고요. 네. 이제 또 이 맥코넬 의원이 금방 또 복귀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이제 변수 중에 하나고 그 또 뭐 여러 분석 업체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멀쩡한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이 몇 명 있다라고 하면서 거론이 되는 게 지금 폴 의원과 호울리 의원 두 두 명이죠. 네.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보는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니어스 액트 당시에 이 두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모든 변수가 잘 풀리면은 기존 우리 상원 필리버스터 제도 그대로 네. 공화당 전원이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민주당 표 7표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변수가 모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면은 7표가 아니라 최대 11표까지 지금 또 확보를 해야 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예.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는 그 B 시나리오가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9표를 확보를 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 네. 저 두 명이 이제 반대하는 거는 기정사실화해서 미국 언론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주말 사이에 한 명은 아프고 한 명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두 명이 더 들어와야 된다. 근데 지금 그러네요. 민주당이 거의 한 40명 좀 넘게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명이면 25%가 그 당을 등지고 지금 이거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그러게요. 그 몇 네. 번 말씀드렸지만 무소속 의원도 2명이 있는데 이 의원 2명도 다 민주당 계열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공화당 변수도 중요하지만 민주당 쪽에서 얼마나 몇 명이 붙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게 또 지금 7월 한 달 동안 또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의회 재개 이후에 이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주요 인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안 되더라도 뭐 내년에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2명이나
또 변수가 생겨버렸으니까 그럼 내년에도 좀 불확실해지는 면이 없잖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네. 지금 뭐 사실 이제 왜 60표가 필요하냐? 네. 필리버스터 없이 깔끔하게 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60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난항을 이게 언제 통과될지 모르게 되는 거고 그리고 회기에 걸린 상태로 회기 종료되면 이 법안 자체 네. 없어지는. 네,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처음부터 해야 다시 된다. 시작해야 되니까. 그 경우에 또 중요한 건 뭐냐? 중간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를 또 봐야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11월 전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통과될 수 있게 하는 게 아무래도 베스트 시나리오다라는 게 전문가들 지배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저번에 전해드렸었는데 최근에 나온 지지율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50% 넘게 나왔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이거 지금 예측하는 게 큰 의미 없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가고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재로서는 유력한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법안이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되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그런 경우로 가지 않아야 될 텐데요. 클래리티 법안. 네, 일단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얘기를 처음에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 13일부터 상원이 이제 개회를 하죠. 네.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15, 16이었나요? 일정이 아마 하원에서도 네, 하원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민주당 내부의 기류를 좀 저희가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원이지만 어쨌든 이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총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그래 결국에는 통과시켜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지 결사 반대 입장인지 여기에 따라서 또 좀 가격이 좀 요동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연방 감독 당국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저희 한국금융감독원 미국 사무소에서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주제로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네.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금감원 미국 사무소가 보기에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분석이고요. 다만 통과되기 어렵다라고 전망을 하면서도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점을 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과 디지털 자산 업계의 그런 다툼들, 그러면서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진출을 하고 반대로 디지털 자산 업계가 뭐 이런 연방은행 인가를 받는다든지 해서 이 웹2와 웹3 전통 금융기관과 디지털 자산 기관이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되는 모습, 그리고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도 이 점에 이렇게 굉장히 주목을 해서 이런 규제 정비가 해외 혁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게 하게끔 굉장히 지금 미국 정가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같이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을 잘 분석한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뜬금없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 한 이틀 전에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인 것 같은데요. 네. 은행 중심으로 발행하지만 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좀 빨리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관심을 좀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네. 미국에서 법이 어떻게 통과되는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겠죠. 한국의 뭐 굉장히 유명하신 정부 관계자를 하더라도 알기가 어려울 거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다 같이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MSTR이랑 STRC를 좀 이게 뭐 있는 자료인가요? 이 만드신 자료인가요? 네, 제가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아, 이게 또 보기 좋게. 네, 네. 보기 좋게 네.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거래일 기준으로 잡았는데 STRC 같은 경우에는 7거래 이전 대비 87.48달러로 종가를 마감을 해서 금요일 종가를 마감을 해서요. 7거래 이전 대비 3.09% 올랐고요. 그리고 MSTR 스트래티지 보통주죠. 같은 경우에는 94.64달러로 금요일에 종가 마감을 해서 7거래 이전 대비 8.87%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일단 연구 우선주 STRC도 그렇고 보통주 MSTR도 그렇고 7거래 이전 대비 살짝 다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은 긍정적인데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봐야 될 거는 뭐냐 했을 네. 때
STRC 액면가가 $100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가 여전히 안 맞춰진 점, $90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MSTR도 지난주 초에 크게 반등을 했다가 주 막판에 상승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가 그래서 다시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가가 이번 주에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출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세일러 의장이 어저께 밤에 또 발언을 했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 밤에 항상 관련한 이야기를 하죠. 비트코인을 뭐 매입하는 암시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오렌지 도트,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오렌지 도트를 올리면은 세일러 의장이 매수 암시를 하는 걸로 시장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 발언이 좀 특이했던 게 오렌지 도트를 올리면서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 오렌지 도트는 이야기 중에 일부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그러면은 매도 암시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또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 그러네요. 양반은 네. 약간 제가 볼 때는 멘탈이 나간 것 같습니다. 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네.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암시하고는 싶어 하는데 네. 명확하게 어떤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변호사님 말씀 정확한 게 자꾸 자기가 시장에 영향력을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 하고 줄 수 있다는 거를 자꾸 뽐내고 싶어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파는 거면 긍정적인 영향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더 이상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 파악을 지금 못 하고 또 이제 이걸 올려서 만약에 오늘 밤 9시에 또 판다. 네. 그러면은 사실 그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일단 저번에 판 다음에는 STRC랑 MSTR이 좀 크게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반등을 한 것도 사실 MSTR 아까 가격 보여주신 게 $94였잖아요. 네네. 103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올라갔다가 사실 지금 내려오는 중이에요. 음. 네,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오늘 밤에 어떤 이제 발표가 있을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그래요. 대로 네. 오늘 밤에 또 어떻게 발표하냐, 발표 내용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게 뭐 시장이 수용하는 수준의 비트코인 매도를 한다면 사실 스트래티지에 있어서 최악의 수는 아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또 이렇게 매도를 했을 때 MSTR 보통주가 말씀 주신 대로 올라간다든가 STRC가 $100로 이렇게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 비트코인 매도해도 이 보통주하고 연구선주가 오르면서 스트래티지가 플라이 힐을 또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네 라고 하면서 또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도를 하더라도 네. 시장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매도량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STRC나 MSTR이 오른다면은 또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이 매도했을 때 STRC, MSTR도 똑같이 막 떨어지고 이런 모습 보여지면은 또 비트코인한테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예,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매도를 하더라도 우리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그런 느낌이죠. 이제 이건 점은 사실 뭐 큰 그림을 보면 이건 일부일 뿐이니까 내가 팔든 말든 우리를 그렇게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 오늘 이런 그러면 뜻일 것 같거든요. 팔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러게요.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말 사이에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거는 역시 이제 호르무즈 그리고 그렇죠. 미국이랑 이란. 네. 미국이 또 이제 공습을 시작을 했죠. 지난주 총 3차례 주말 사이까지 합치면 3차례 공습이 있었고요. 거의 뭐 이게 하나하나 다 세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만 맞아요. 거의 한 200군데를 공습을 했어요. 네. 세 개를 합치면. 네. 네. 근데 원유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거는 미국, 이란이 지금 다시 MOU 뭐 깨지고 다시 안 좋아졌는데 오늘까지도 계속 공습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유가가 뭐 $80 위로 오른다던가 이런 모습은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첫 번째로 뭘 기대하고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공습이 일어나도 확전이 그 전면전까지 이렇게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하고 이란이 이렇게 핑퐁을 하는 걸 보면은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또 협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게 또 첫 번째 반응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점입니다.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5개월 연속 증산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금 다시 안 좋아지긴 했지만 이 봉쇄 이슈가 다시 해소가 되거나 혹은 지금 오만 같은 나라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북부는 이란이 관리를 하고 남부는 자유 통로로 이제 해서 중재하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보자 이런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부라도 이렇게 자유 통행이 되면은 이 오펙 플러스가 지금 증산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다 보면은 이 오펙 플러스 전망과 이 통행 자유, 제한적인 자유라도 된다면은 이 오히려 내년에는 원유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된다.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근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이게 북부는 돈 내고 이란이 관리하는데 네. 오만은 자유롭게 가면 그 이란만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란은 지금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는 그런 거 허락한 적 없다라고 하고 그거를 있고. 오만 땅인데 이란이 허락을 해야 됩니까? 네, 이제 호르무즈 해협 부근이니까 또 어. 이렇게 그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사실 속내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겉으로는 오만이랑 이렇게 네. 사이좋게 지내서 네. 뭐 시켰을 수도 있고, 야 네가 이렇게 얘기해봐 좀.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죠. 네. 네. 실제로 이란 관계자 입에서는 이거 미국하고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네. 미국은 일단 겉으로는 아니야 북부도 다 자유통행해야 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 북부도 잘 통행해야 돼. 네. 남부는 오만이 한다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네. 네. 네, 그런 입장이라서 그렇군요. 이게 또 어떻게 또 호르무즈 해협 이슈가 또 풀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또 유가가 또 반응을 할 테고요. 네. 또 유가가 또 반응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 디지털 자산이나 위험 자산도 출렁일 거기 때문에 이 이슈에 또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X에 이제 중동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중동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팔로잉 해가지고 이제 받아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젯밤에 좀 뜬금없는 소식이 나왔던 게 뭐였냐면 네. 그 오만의 수도가 이제 무스카트인데 무스카트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그 일종의 경고 그 발령을 했어요. 어떤 발령이죠? 그러니까 뭐 미사일이나 네. 아니면 뭐 드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음. 라는 내용인데 네. 뭐 사실 오만은 그 이란도 오만을 함부로 못했던 이유가 지금 호르무즈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만이 갑자기 미국 편을 들어버린다던가 이러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만한테 심하게 부르지 않았고 네. 오만도 알아서 이제 그런 미국과의 관계를 좀 정리해 왔거든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 메시지가 이 경고가 떴다라는 거는 예. 약간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만이 이걸 풀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때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오만을. 왜냐면 이제 미국 편이 된 것이 네. 좀 명확해지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쿠웨이트, 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다 폭격했잖아요. 이란이 그렇죠. 미사일로 오만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약간 오만 쪽에도 그렇게 되면은 네. 제가 볼 때는 확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네. 끝이 없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그렇게 미국 이란이 뭐 다시 MOU 깨지고 이렇게 다시 긴장 모드로 갔다지만 전면전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 유가도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상승을 안 하니까 네. 네. 위험 자산, 뭐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만 봐도 주말 동안 생각보다 크게 하락을 안 했고 오히려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봤을 때는 이 시장 기대가 무너지는 시그널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3-4시간 정도 전에 미국이 다시 이란 공습 또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뒤에 지금 반도체 가격도 생각보다 되게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렇죠. 뭐 그거 말고 이유 없잖아요, 사실. 오늘. 네. 그것도 디지털 자산도 비트코인이 64,000달러 정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살짝 내려앉아서 지금 63,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또 긴장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뉴스도 굉장히 이번 주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오펙 플러스가 5개월 연속 증산 전망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네. 호르무즈가 멀쩡할 때의 기름값이 내려가는 거고 호르무즈가 막히게 되면 증산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한다고 해도 그게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는 데는 영향을 거의 못 미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정말 호르무즈가 세게 닫힐 수 있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네. 기름값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사실 이제 크립토 내부에서는 클라리티 법안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기 지금 다뤄봤고 이번 주에 루틴하게 잡혀 있는 원래 정해져 있는 일정이 또 있습니다. 네. 거시경제 관련해서 네. 대표적인 게 CPI, PPI 발표가 화요일 수요일에 연달아서 있죠. 예, 공교롭게도 물가 관련한 지표가 연달아서 나오는데 한국 시간으로 CPI 같은 경우는 7월 15일 화요일 밤에 나오고요. 이 PPI 같은 경우에는 7월 16일 수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CPI나 PPI가 예상치를 뭐 상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금리 인상 컨센서스가 굉장히 강화될 수 있고요. 사실 부합하는 수준만 돼도 이 금리 인상 컨센서스는 안 바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중론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지 않는 이상 금리 인상 컨센서스는 공고해질 수 있다. 이 점을 또 같이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로 잡아놓은 대로 나오면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가장 좀 유력한 상황인데 그 일정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 저번 주에 중국에서 PPI 지수가 나왔는데 네. 예상치를 굉장히 상회하는 수치가 나와서 중국에서도.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PPI가 평소보다 좀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은 때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에서 지난주에 높게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에 또 시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지금 7월 14일 월요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예, 하루씩 밀어야 됩니다. 네. 밀어야 될 것 잘못 같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일단 화요일 수요일에 CPI, PPI가 연달아 나온다. 그리고 이번 주에 케빈 허시 이 연준 의장이 또 미 의회에서 청문회에 있죠. 네. 네. 그게 이제 아마 14일 화요일부터 네. 아마 시작될 겁니다. 네, 그 상원, 하원 차례대로 차례대로. 네,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사실 무슨 얘기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케빈 허시 의장이 뭐 내가 금리 정책, 통화 정책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이 뭔가 짧게 말하는 그 행간 안에서 좀 읽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연준 의장이 가지는 무게감은 엄청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주목할 거다라는 점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그 저희가 뭐 해킹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수요일에 이제 묶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서클이 지난주 금요일에 OCC에서 이제 신탁은행 설립 승인 인가를 받았어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서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냐? 아니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나오니까 이런 승인 받네요. 서클 나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슬픕니다. 이 승인의 네. 의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편집님. 네. 네,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연방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이 연방은행 인가 받은 데가 디지털 자산 기업 중에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기존에는 앵커리지 디지털이라는 글로벌 수탁 업체 단 한 곳이었는데 이번에 서클이 미국 연방은행 인가 받으면서 두 번째 정식 인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클이 유의한 신탁은행 설립 승인을 받게 됐다. 이 점에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네. 그럼 이 인가가 어떤 내용을 가지길래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일단은 이 기간 수탁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연방은행 인가를 받은 곳이어야지 이 스테이블 코인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테더가 미국 제도권 내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 USAT 같은 거 새로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통 수탁자도 앵커리지 디지털이 다 하고 있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서클도 뛰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는 기간 수탁도 전반적으로 할 수 있고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커스터도디안도 이제 서클이 할 수 있고 이 점에서 네. 의미를 가진다. 특히 우리 최근에 OUSD 얘기하면서 네. 이 B2B 사업에서 서클이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런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간 B2B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경쟁력을 앞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 때문에 한 5% 정도 오르긴 했는데 네. 사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상장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이벤트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서클이 이제 아무래도 OUSD 나오면서 네. 낙폭이 좀 컸고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신탁은행 설립 승인을 받았다는 거는 호재거든요. 예정이 그쵸? 되어 호재죠.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계기 모멘텀이 되어서 5% 정도 상승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이 재료 자체는 신탁은행 설립 인가를 받은 것 자체는 그렇게 아주 특이하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시적인 내용일 거라고 보는데 네. 네. 아무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네. 편집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B2B 영역에서 굉장히 좀 거센 도전들을 계속 직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서클이 시장 점유율을 더 가져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편집자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